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마지막 를 하면 되네요, 여러분. 네. 자, 일단 상법을 좀 볼까요? 네, 상법. 네. 자, 상법에 의는 자, 현행 상법전 60년 1월 20일 제정이 돼서 63년부터 네, 시행이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상법인데요. 네. 상법전도 마찬가지로 민법전과 마찬가지로 상법전도 자, 앞에 총칙인 거죠. 네. 상법의 총칙. 네. 총칙이라는 것 그 자체는 결국은 기본 원리, 기본 원칙을 규정한 게 이제 총칙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이제 총칙, 그다음 상행위, 상행위. 자, 어떠한 게 상행위냐? 상행위 종류는 뭐냐? 자, 이런 것들인 거죠. 예를 들면 물건을 사고 팔고, 자, 이런 거 다 상행위인데 이런 상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제 회사겠죠, 회사. 네,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회사. 네, 회사가 어떤 상법 전에 어떤 이제 어떤 주요 핵심 내용이겠죠. 그다음에 이 외에도 어떤 보험이라든지 해상 그리고 항공운송 이렇게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상법전. 네. 자, 상법은 말 그대로 회사인 거죠. 네, 기업에 관한 법이다. 그렇죠. 그 규율 대상 면에서 일반 사생활을 규율 대상으로 있는 자 민법. 그렇죠.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어떤 관계, 자 이런 사람을 대상, 즉 일반의 어떤 사생활을 대상으로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민법이라면, 자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으로서 어떤 그 규율 대상 면에서 자 그렇죠. 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바로 상법이다. 민법에 대해 자주성이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상법과 민법은 각각의 독립된 자주성을 가진 법이 있고, 그다음에 상법과 민법의 관계는 뭐죠? 자,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 이건 제가 아까 민법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자, 민법과 상법은 각각의 떨어져 있는 각각의 독립성을 가진, 즉 자주성을 가진 법이긴 하나, 네, 그 규율, 즉 뭐죠? 민법과 상법은 사법의 대표적인 법인 거죠. 사법의 대표적인 법이고, 그다음에 어떤 상법이라는 민법에 어떤 중복되는, 네, 중첩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상황, 네, 상황이 생겨서 어떤 중첩되는 그런 규정들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면은 당연히 이 민법과 상법은 뭐죠? 네,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즉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상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없으면, 네, 또는 모자라면 그때 어떤 법이 적용된다? 네, 민법이 적용된다. 자,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 그렇죠? 상법이 민법에 대한 네, 특별법인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상인인 거죠, 상인. 이 상인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자기 명의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이제 상인이라고 얘기하죠. 네, 자기 명의로. 이 상법과 마찬가지로 민법과 마찬가지로 행정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어떤 민법과 마찬가지로 이 상법도 당연히 법과 사회를 배우고 있는, 즉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해상이라든지 이런 이 전반적인 부분에 자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규율을 하고 있는 이 상법은, 즉 우리 사회에서 어떤 상행위에 대해 이 상법은 어떻게 규율을 하고 있는지,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규율하는 법이 이제 상법인 거고, 이 상법의 핵심적인 것은 당연히 상인이겠죠. 상인. 네, 물건을 파는 사람, 흔히 말하면 그런 거죠. 네, 즉 자기 명인 거죠. 네, 자기 명의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 상인이라고 얘기하고, 자, 자기 명의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상인은 영업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어떤 법률상의 귀속 주체가 되겠죠. 그렇죠? 자기 명의로 하니까 자기 명의로 영업을 하게 되니까 그 영업상 발생하는 어떤 권리 의무의 어떤 법률상의 귀속 주체가 누구다? 자기 명의로 하는 상인인 거죠. 네, 상인. 그렇죠. 자, 이때 이제 이 영업이란 뭐냐면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나,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나, 자, 그 뭐죠? 이상의 동종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나, 뭐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그렇죠? 이걸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겠네. 자, 영리 목적으로 하나가 아니고요. 어떤 접속사 벗이 아니고, 자, 영리를 목적으로, 그쵸? 영리를 목적으로 띄우고, 그쵸? 하나 이상의 동종행위, 그쵸? 하나 이상의 어떤 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영업이라고 합니다. 자, 영업에는 뭐죠? 그러면 결국은, 자, 목적은 영리이고, 그 다음에 동종행위인데 그 동종행위를 하나 이상 하는 거죠. 똑같은 그 행위, 똑같은 종류의 그 행위를 하나 이상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자, 영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인은 이러한 영업을 자, 자기 명의로 하는 거죠. 자기 명의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상인이라고 얘기하고, 자,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 이상의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자, 이게 영업인데 이 영업을 자기 명의로 하는 사람이 상인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상인은 그쵸. 자기 명의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영업상 발생되는 어떤 권리 또는 의무의 어떤 법률상의 귀속 주체가 된다? 안 된다? 네,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상인이.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회사는 뭐냐면, 자, 회사. 자, 여러분, 상인이, 네, 덩치가 커지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상인이 덩치가 커지면, 네, 물론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 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상인이 약간의 막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회사가 되는 거죠, 회사가. 즉 상인은 개인이라고 하면 자, 회사는 자, 어떤 집합체인 거죠, 집합체. 그렇죠. 공동체인 거죠. 즉 회사라는 게 뭐냐면 자, 공동기업의 형태의 전형으로 공동기업, 그렇죠. 개인 기업이 아니고 공동기업, 그 공동체라는 거죠. 네. 어떤 공동기업 형태의 전형으로 자, 여러 사람이 단결하여 공동으로 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 조직을 말한다. 이런 거죠. 자, 상인이 홀로 했다면 자, 회사라는 것은 결국은 공동이다. 공동. 그쵸? 여러 사람이 이제 단결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어떤 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나 만든 거죠. 어떤 법인. 자, 법에서 인정하는 어떤 조직, 즉 법인 조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 회사다. 그런 거죠. 상법상으로는 기업의 주체인 상인으로서 그쵸? 상법상으로는 어떤 기업의 주체가 뭐죠? 당연히 상인이죠. 상인으로서 어떤 상인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그렇죠. 자, 회사는 결국은 법인인 거죠. 공동체가 어떤 법적으로 인간이라고 칭해주는 거죠. 자연인이 아닌데, 자, 우리 사람은 법률적으로 사람 두 사람이 있죠. 자, 자연인,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 숨쉬는 자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은 자연인은 아닌데 법률에서 뭐죠? 법률 관계에 어떤 명확하거나 간소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 법인을 보는 거죠. 어떤 단체를 그냥 법적으로 인간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하나의 인간으로. 그래야 법률 관계가 깔끔하고 그다음에 법률 관계 복잡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법인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막 이런 사람 저 사람 막 규율하다 보면 당연히 법률 관계 엄청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 법인, 그 공동체가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법인이라고 하고 이 법인을 하나하나 한 명의 사람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한 명의 사람으로 봐버리느냐? 법적으로 사람으로 보느냐? 당연히 법률 관계가 명확해지겠죠. 만약 이걸 법인으로 보지 않고 어떤 개인의 통틀어 보면 각 개인마다 뭐죠? 적용되는 법률이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어떤 이 법인이라고 통칭을 하면서 법적으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거죠. 회사 하나. 즉 예를 들면 회사가 있다. 그럼 회사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걸 법인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법인 하나로 봐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상법상으로는 기업의 주체인 상인으로서 그쵸 상행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우리 뭐라 그런다? 자,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회사. 네. 자, 회사의 설립 절차를 잠깐 보시면 자, 회사라는 단체 형성. 그쵸 회사라는 단체. 그 단체, 실질적인 그런 단체 형성과 그다음에 그 단체가 뭐죠? 법인격을 취득하는 거다. 자, 법적으로 뭐죠? 너를 인간으로 봐줄게라고 하는 게 바로 법인격을 취득하는 건데, 그렇죠? 법률 관계의 어떤 명확한 법률 관계와 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명확한 어떤 법률 관계의 어떤 처리를 위해서 자, 어떤 그 단체가 뭐죠? 법적으로 인간의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인데, 그렇죠? 회사의 설립 절차는 결국은 뭐죠?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떤 단체가 일단 형성이 되고, 그 단체가 법적으로 뭐예요? 인간이라는 자격을 취득을 하고, 즉 법인격을 취득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다음에 우선 이런 단체 형성은 정관을 작성한다. 그리고 사원을 확정한다. 자, 정관을 작성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 어떤 법이 있는 것처럼 그 회사에서도 내부의 법이 있는 거죠. 그 내부의 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정관이라고 해요. 정관. 쉽게 말하면 정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자, 일단 단체 형성은 정관을 일단 작성을 해야겠죠. 그렇죠? 내부에 어떤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형성을 하는데 그 공동체가 질서 있게 움직이려면은 어떤 내부의 어떤 법률이 필요하겠죠. 자, 그걸 우리는 회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법률을. 그래서 일단 정관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사원을 확장한다. 그렇죠. 회사원인 거죠. 네, 사원을 확장해줘. 그 정관에 영향을 받을 사원을 확장. 그렇죠.
확정하고 그다음에 이 법인을 대신해 가지고 뭐 집행하거나 의결하거나 이런 기관을 구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뭐 운영하거나 운영 기관이 필요하고 집행 기관이 필요하고 자 이런 거죠. 자, 그 안에서 어떤 기관을 구비함으로써 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자, 법인격의 취득은 뭘로 하냐면 설립 등기를 합니다. 자, 법인 설립 등기라고 네, 저기 등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법인 설립했으니까 등기를 해주시오. 등록해 달라. 국가에서 인정해 달라 이런 거죠. 상법상 인정해 달라 법인으로. 네, 그러죠. 마지막에 뭐죠? 이 법인격의 취득은 설립 등기로 하는데 그죠? 이 법인격까지 딱 취득을 하면 당연히 뭐가 설립이 되냐면 회사가 설립되는 거죠. 결국은 제일 먼저 회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관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 정관의 규율을 받을 어떤 사원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단체의 어떤 집행이라든지 의결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기관을 구비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상법상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갖추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생겨요? 네, 회사가 설립이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아, 회사 설립을 하자. 자, 회사가 성립은 되었으나 그 설립 절차 내지 설립 행위가 어떤 법령, 네, 죄송해요. 법정이 아니고 법령, 네, 법령이죠. 네. 법령의 어떤 요건이라든지 자, 준칙이 합치되지 아니한 모든 경우를 우리는 회사 설립의 하자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하죠. 회사를 성립하긴 했으나 어떤 설립 절차라든지 설립 그 행위 자체가 어떤 법률, 이 법령에 나와 있는 그 절차대로 또는 그 원칙이라든지 준칙을 다 준수해서 해야 되는데 자, 회사 설립할 때 이러한 원칙을 준수를 안 한 거죠. 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지 않고 네, 법률을 위반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뭐냐면 자, 회사 설립에 하자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 설립 절차가 그쵸? 자, 설립 절차가 법령에 정한 내용에 위반되는 객관적 하자. 그쵸? 아예 설립을 하는 자체가 법령에 위반했어요. 자, 이런 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객관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또는 어떤 사원의 개별적인 어떤 입사 행위 내지 어떤 설립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자,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이건 우리는 주관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법령에 위반해서 회사를 설립하면 우리는 이걸 객관적 하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원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입사 행위라든지 어떤 그런 설립 행위에 어떤 무효나 취소 사유가 생기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주관적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회사 설립의 하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회사 설립 하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네. 회사는 성립이 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네, 회사 설립이 되는 거죠. 네. 자, 회사의 합병은 자,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하여 1개 회사로 합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상법 중에서도 일단 상법전의 어떤 의의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상인이라든지 어떤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회사에 대해서는 자, 어떤 회사가 설립하고 그다음에 설립의 어떤 하자, 그다음에 합병 분할, 어떤 회사가 소멸 자,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회사가 먼저 설립을 하고 마지막 해산될 때까지 어떠한 거냐.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잠깐 여러분에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결국은 회사 합병이라는 게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서 1개 회사로 합동하는 걸 말한다. 그리고 2개 이상의 회사가 뭐에 의해서? 네, 계약에 따라서 자, 합쳐지는 거죠. 1개 회사로.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 합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 합병이 기업 결합의 법적 형성 중에서 복수의 기업이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법률적 양면으로 일체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기업 집중 방식이다 이런 거죠. 기업의 분할 방식이 아니고 당연히 회사의 합병이면 기업이 집중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몇 개의 회사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 회사가 뭐죠? 합치면서 뭐가 돼요? 기업이 집중이 되는 거죠. 분할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 복수의 기업들이 어떤 경제적이나 또는 법률적 양면에서 일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2개의 회사가 또는 2개 이상의 회사가 그렇죠. 계약에 의해서 합쳐진다면 그래서 이 경제적이라든지 어떤 법률적 양면으로 어떤 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이 회사의 합병이 가장 유력한 어떤 기업 집중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밑에 회사의 분할은 이거하고 반대겠죠. 그렇죠? 기존의 1개 회사를 뭐죠? 2개 이상 회사로 분리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뭐죠? 자본주의의 고도에 따른 어떤 기업이든 산업의 재편성이나 의의를 가지며 기업의 전문성체고 국제 경쟁력 강화 등에 유용하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전문적인 분야의 1개 회사로 가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제 어떤 회사의 하나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다 보면 그 회사의 뭐죠? 전문성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않고 아예 회사를 분리를 하는 거죠. 자, 뭐 A라는 특정 분야만 하는 회사, B라는 특정 분야만 회사. 자, 이렇게 회사를 분리하면서 어떤 게 생겨요? 이제 기업의 전문성이 생기고 당연히 전문성이 높아지면 국제 경쟁력이 강화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계속해서 현대 사회에서 미래 사회로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경제는 계속해서 세분화되는 거죠. 자, 세분화되면서 다 대편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산업이 어떤 재편성되는데 자 유용한 게 바로 뭐냐면 자 회사의 분할인 거죠. 그만큼 어떤 회사가 어느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거니까. 자 이게 바로 회사의 분할의 어떤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즉 뭐냐면 기존의 한 개 회사를 자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시키는 걸 우리는 바로 뭐냐면 회사의 분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녕. 녹화가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네요. 네. 자, 그리고 회사의 소멸을 볼까요? 자, 회사는 법률상의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그 사회적 존재가 소멸하게 된다. 그쵸? 법률상의 일정한 절차. 그쵸? 아, 회사로서의 법인격 소멸. 제일 마지막으로 이 법인격은 뭐죠? 이 설립 등기로 함으로써 네, 법인격을 취득을 하죠. 그렇죠? 네. 자, 회사의 소멸은 뭐냐면 회사로서의 이 법인격 소멸은 자, 원칙적으로 통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렇죠? 법인격을 취득할 때는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을 했지만 자, 이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회사의 어떤 청산 절차.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절차겠죠. 이 청산 절차의 어떤 종결을 위해서 자, 뭐죠? 청산 등기. 자, 회사를 설립할 때는 자,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법인격을 취득하는데 이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청산 절차에 따라서 어떤 청산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네. 그 전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소멸 원인인 법률 사실이 해산이다. 즉 먼저 회사가 완전히 소멸을 하기 위해서는 뭐죠? 청산 절차에 따라서 청산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이 청산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 회사가 소멸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해산이 되는 거죠, 해산. 자, 뭐죠? 회사는 공동인 거죠. 공동체가 모여 있는 거니까 공동체가 해산하는 거죠. 예. 팩트인 거죠. 해산하는 게. 네, 사실상 법률 행위가 뭐예요? 해산이죠, 해산. 해산을 하면서 뭐죠? 회사가 소멸을 하는 건데 그 완전히 소멸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 등기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여러분. 네. 그게 바로 이제 회사의 어떤 완전한 소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회사의 해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회사의 법인격인 소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그렇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해산이 되겠죠. 공동체니까. 자, 이 원인이 되는 법률 사실이 뭐냐면 해산인 거죠. 하지만 해산 후에도 회사가 완전히 청산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떤 청산이라든지 파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함으로 해산이 곧 법인격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해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로 모여 있는 그 회사의 어떤 그 사람들이 그냥 해산하는 거에 불과하고 이 회사가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서는 물론 해산하는 게 먼저 전제적인 조건이 돼야겠지만 결국 해산한 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네, 이 회사에 청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청산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회사나 회사의 어떤 법률 관계를 결제하고 그렇죠? 결제하고 그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를 말하며 회사의 법인격은 청산 종결의 등기를 소멸한다. 결국은 그런 거죠. 회사가 청산하면은 사람만 해산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그 회사에 걸려있던 어떤 법률 관계들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싸그리 다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정리 안 하면 당연히 법률 관계 애매해지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재산 다 처분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어떤 청산 절차에 따라서 어떤 청산 종결을 하는 이 청산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좀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회사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네. 어떤 뭐 인간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어떤 경제적 삶을 위한 또는 어떤 직업, 뭐 선택의 자유, 자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에 걸려 있어요? 네, 회사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설립부터 소멸은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상법의 어떤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형법의 어떤 이제 기초를 보시면 자, 형법은 자, 인간의 행위 가운데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자, 형법이라는 건 결국은 처벌하는 법이죠.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형법이 좀 애매한 거죠. 이게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법은 개인 간의 일이고, 자, 뭐죠? 공법은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인데 형법은 뭐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누가 개입을 해요?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형법을 어떤 공법의 영역이나 또는 사법의 영역에 넣기가 약간 애매하다. 그래서 약간 형법은 그냥 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결국 그 형법은 뭐냐면 인간의 행위 가운데 우리가 지금 뭐 어떤 행위를 하는 가운데 어떠한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 행동이 범죄 행위가 되냐?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법적 효과로서 어떠한 형벌 및 어떠한 보안 처분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 기본의 총체이다. 자, 보안 처분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형벌 위에 보안 처분. 예를 들면 보호 관찰인 거죠. 무슨 뭐 미성년자가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뭐 형벌에 플러스해서 또 뭘 받았을 때 보안 처분인 거죠. 결국은 뭐죠?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그 범죄와 다른 어떤 범죄들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보안 처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보안 관찰인 거죠. 보안 관찰. 보호 관찰인 거죠. 보호 관찰. 미안. 죄송합니다. 네. 보호 관찰인 거죠, 여러분. 보호 관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보호 관찰 중이다. 네.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보안 처분을 가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어떤 법규범의 통체, 즉 어떠한 형벌,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인간의 행위 중에 그다음에 그게 만약 범죄가 되는 행위면 어떠한 법적 효과로서 그래서 이에 대한 법적 그 범죄 행위의 어떤 법적 효과로서의 어떠한 형벌 또는 어떠한 보안 처분을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통체가 바로 뭐냐면 자 형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네, 당연히 범죄 없으면 당연히 형벌도 없죠. 즉 법률 없으면 뭐예요? 네, 형벌도 없는 거죠. 즉 죄형법정주의라는 건 미리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미리, 그쵸? 네, 그 뭐죠? 여기 보시면 일단 읽어볼게요. 자,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표현에서 보듯이 자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이제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자 이에 대해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가를 미리 뭐죠? 성문의 법률에 규정하지 않는 한 성문. 자, 성문의 법률은 뭐죠? 국회. 우리나라 국회에서 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죠. 즉 법전이죠. 이 법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대형 법정주의. 법전에 무조건 있어야 돼. 문자로 있어야 돼. 문자로.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또는 어떠한 행위가 그게 범죄 행위라는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미리 어떤 사람이 그 행위를 하기 바로 그 이전 미리 사전에 국회가 제정한 그 성문의 법,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즉 성문의 법률에 자, 그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미리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법률에 미리 규정하지 않은 한 자, 어떠한 행위라도 범죄로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형법의 기본 대원칙이 바로 뭐냐면 자, 뭐죠? 죄형 법정주의다. 이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 대원칙이군요. 대원칙. 죄형 법정주의, 그죠? 죄형 법정주의, 뭐 무죄 추정의 원칙 다 이런 것들이 근대 형법의 어떤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세부적으로 나누면 자, 법률주의, 즉 뭐죠? 범죄의 형벌은 국회의 형식적 절차, 즉 국회가 어떤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제정된 어떤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즉 뭐죠? 법률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범죄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게 범죄라고 규정한 어떤 성문의 어떤 법률, 즉 국회의 어떤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제정된 어떤 성문의 법률이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제 대형 법정주의의 어떤 세부 원칙의 법률주의가 되겠고요.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 오늘 법률을 제정하면 자, 뭐죠? 오늘부터 당내로 가야 되는 미래로 가는 거죠. 효과가 그렇죠. 법률의 효과가 자, 과거로 가면 안 된다. 과거에 어느 시점부터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이다. 자, 유체해석 금지 원칙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유체해석은 뭐냐면 법률이 없어요. 그 행위에 대한 법률이 없는데 다른 법률을 봤더니 다른 규정을 봤더니 거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 해서 그거 비슷하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추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특히 이 형법에서는 유추해석은 절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유추해석 금지는 그죠? 유추해석은 금지다. 네, 형법에서는 특히 그렇다. 네. 명확성 원칙. 명확성 원칙은 뭐죠? 네, 형벌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형벌 법규에 어떤 게 범죄인지, 그 다음에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지, 자, 이걸 명확하게 명시하여 규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원칙. 즉,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규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당연히 행위자는 어떠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곤란하고, 당연히 그 예측이 곤란하다는 것은 당연히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많다. 자,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범죄라고 그러고 내일은 저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저렇게 해서 그건 또 범죄가 아니라고 하고 이러면 당연히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겠죠. 국민들이 당연히 그 법 지키지 않겠죠, 여러분. 네. 그다음에 자 적정성의 원칙은 뭐냐면 자 형벌법규 내용이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의 근본 규범이 요청하는 어떤 실질적 정의에 부합해야 되는 원칙이 바로 적정성의 원칙이고 바로 이게 대형 법정주의의 어떤 구체적인 세부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형벌법규를 제정할 때 뭐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이라는 자 여기에 어떤 헌법의 근본 규범이 요청하는 어떤 그 실질적 형식적 정의가 아니고요. 네, 실질적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는 그 원칙이 바로 이제 뭐냐면 네,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형법에 있어서 이 대형법제의 원칙은 가장 중요하고 형법은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행위 중에 어떠한 게 범죄고 그다음에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자, 그 법적 효과로서 어떠한 형벌과 어떠한 보안 처분이 가해질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형법이다. 그리고 제형법정주의는 조금 전 설명했듯이 자, 법률주의 뭐죠? 소급표 금지의 원칙, 유체적의 금지, 명확성의 원칙, 그다음 적정성의 원칙 세부 구조로 나누고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게 뭐다? 대형 법정주의다. 자, 근대 형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을 보실까요? 자, 범죄 성립 요건 행위, 자, 구성 요건 해당성, 그다음에 위법성, 책임, 형벌을 나눌 수 있는데 자, 범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행위가 어떤 성문의 법,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렇죠? 그 성문의 법, 어떤 그 범죄 이러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면 이건 범죄다라고는 어떤 구성적 해당성, 그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겠죠. 그 위법성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책임, 이거죠. 자기 책임. 자기 책임이 있다면 바로 비로소 형벌이 가해지는데 자, 자 표로 잠깐 그려놨는데 자 누구도 사상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즉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자,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행위가 없죠. 행위가 없으면 당연히 뭐죠?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겠죠. 어떤 행위를 해야 그 행위가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는 거죠. 행위가 없기 때문에. 즉 행위가 형벌이 예정해 놓은 행위 유형에 해당돼야 되는데 당연히 생각만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위법성부터 그 행위가. 그리고 책임은 뭐죠? 당해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난할 수 없는 거죠. 사상만으로는 그렇죠. 자기 생각만으로는. 이해하시나요? 자, 예를 들면 근친상간이다. 근친상간. 근친상간은 뭐죠?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범죄 행위가 아닌 거죠. 네, 근친상간이라는 네,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범죄가 불성립하는 거죠. 근친상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근친상간. 네. 그다음에 자, 정당방위한 살인. 자, 정당방위한 이 살인은 뭐냐면 구성요건에 해당해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살인죄에는 해당되는데 이 정당방위라는 이 목적 때문에 위법성에서 위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에서 범죄가 불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범죄가 성립하려면 다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면 위법성과 책임이 있어야 비로소 형벌을 가해지고 그게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은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이 살인에 대한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지만 자, 이 위법성에서 이 정당방위라는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돼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자, 결국은 범죄가 불성립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어떤 살인 그래서 뭐냐면 자, 이건 구성 요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죠. 살인의 어떤 구성 요건에서 해당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심신상실에서 살인은 위법한 거죠. 그렇죠? 목적이 정당하지 않잖아요. 이건 목적이 정당하죠. 정당방위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심신상실은 그 행위 자체도 위법한데 문제는 심신상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그런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는 책임이 없는 거죠. 책임이 그렇죠. 책임이 부과하게 되는 거죠. 책임이 없어지면서 뭐가 없어요? 예, 범죄가 다 불성립된다. 결국은 이 범죄 성립 요건은 이 행위라든지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든지 위법성, 책임,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이 돼야 되지만 마지막으로 뭐죠? 형벌이 가해진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강의 계획서에 했던 네, 모든 내용들이 이제 끝났고요, 여러분.
네, 그동안 제 수업 들어주시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성적은 잘 줄 예정입니다, 여러분. 네, 과제는 시간에 늦지 않게 네, 제 이클래스에 열어놓은 그 기말 대체 과제 방에 이쁘게 올려주시면 제가 이른 시간 내에 합산해가지고요. 출석 그다음에 뭐 이렇게 대체 과제 다 합산해가지고 네, 여러분에게 성적을 꽉꽉 눌러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가 아니죠. 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네, 저는 또 다음에 뵐 수 있으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네, 화이팅 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노력한 것보다 더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그런 더 노력의 어떤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 앞날에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